수련할 수 있다. 랑아는 사흘을 기다렸다. 게다가 그 전에 만년을 기다려온 몸이다. 이제 드디어 다시 수련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자 그는 한순간도 주저하지 않고 가부좌를 틀었다. 오행천극공을 운전하려던 찰나 문득 걸음을 멈추고 자리에서 일어나 방문을 열어 뜰로 걸어나갔다. 류우동은 아직 집안에서 폐관 중이며 투원 9단을 돌파하려 하고 있다. 그 상태에서 방 안에서 수련이라도 하면 이 일대의 천지 연기가 뒤흔들려 그녀에게 영향을 줄 것이다. 이 점만 봐도 랑한이 얼마나 배려심 깊은지 알 수 있다. 랑한은 뜰 한가운데에 앉았다. 이 작은 뜰은 원래 그의 부친 랑동행이 쓰던 곳으로 랑가의 가장으로서 규모도 넉넉했다. 그는 미리 하인들에게 식사 시간에만 음식을 가져오라 일러둔 상태였다. 좋아, 와라. 신급 연근의 위력을 한번 보자. 랑한이 마음을 집중하자 연근이 한 송이 꽃처럼 피어올랐다. 돌연하나 오행이 완벽히 균형을 이루는 형상, 가장 완전한 연근의 모습이었다. 순식간에 사방팔방에서 연기가 몰려들었다. 밀도가 매우 높았다. 천지의 오행, 금목수화토, 5속성의 연기가 폭우처럼 들이닥쳐 미친 듯이 그의 체내로 쏟아져 들어왔다. 보통 이는 2가지 이상의 연기를 동시에 흡수할 수 없다. 한 번에 여러 속성을 정련할 수 없어 반드시 하나를 골라야 한다. 예를 들어 화와 토의 이중 연근을 가진 자라도 화속성이 강하면 화연기 정련 효율이 높으니 화만 선택해야 한다. 둘을 동시에 취할 수는 없다. 하지만 오행온돌련은 달랐다. 오행의 상생상극을 이용해 5연기가 완전한 균형을 이루게 만드는 것이 이 연근의 묘용이었다. 다만 흡수가 가능하다는 것과 정련이 가능하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며 오직 오행천극공만이 이를 완전하게 다룰 수 있다. 이 공법 또한 아무나 운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마음을 둘로 나누어서는 안 되고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원력이 경맥을 역류해 피를 토하거나 심하면 경맥이 파열되는 일도 생긴다. 신급 연근, 천급 공법, 초월적인 통제력, 이 셋이 모두 갖춰져야 비로소 오행온돌련 연근을 지닌 자가 오행천극공을 수행할 수 있다. 요구 조건이 이토록 높으니 랑한의 수련 속도가 얼마나 빠를지 굳이 말할 필요도 없다. 무한히 몰려드는 천지 연기가 랑한의 체내에서 끝없이 원력을 만들어내며 그의 혈육과 골격 속에 스며들었다. 연체경 무의는 아직 단전을 열지 못한 단계라 원력을 혈육과 골 속에 비축할 수밖에 없다. 투원경에 이르러서야 단전이 열리고 몸 안에 작은 세계가 형성되어 원력을 담아둘 수 있다. 전생에서 그는 천인경의 강자였다. 당연히 새길 따위는 가지 않았다. 지금은 또한 가장 강력한 연근을 지녔고 세상 최고급 공법을 수련하니 진도가 빠른 것은 당연했다. 연체 이중 중기, 후기, 정점, 그의 몸이 가볍게 진동하더니 바로 연체 3중의 벽을 넘어섰다. 정말 빠르다. 랑한은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전생에서 그는 천급 상품 연근을 가지고도 연체 2중에서 3중으로 오르는데 12일이 필요했다. 신급 연근과의 격차가 이토록 클 줄이야. 더구나 그때는 황급 상품 공법을 수련했을 뿐이다. 지금의 그는 거인의 어깨 위에 서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출발점이 전생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 그는 멈추지 않았다. 마음속에서 다른 잡념을 완전히 지우고 천지 연기를 끊임없이 정련해 자신의 원력으로 흡수했다. 연체 3중 초입, 중기, 후기, 정점. 겨우 몇 시간 만에 그는 이 단계의 극한에 도달했고 다시금 돌파까지 가능해졌다. 하지만 이렇게 장시간 수련을 이어오며 정신력이 크게 소모된 것도 사실이었다. 오행천극공을 완전히 통제하기란 그만큼 어려웠다. 더 이어서 수련한다면 득보다 실이 컸다. 하지만 여기까지 왔으니 어떻게든 연체 4중은 뚫고 가야 했다. 연체 3중은 연체 초입, 연체 4중은 중기. 이것은 분명 하나의 도약이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렇게 짧은 시간에 돌파한다는 것은 허황된 꿈에 가깝다. 아무리 빨라도 이틀 3일은 축적과 충격의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랑아는 전생의 천인경 강자였다. 그에게 있어 천인경에 이르기 전까지는 벽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부서져라. 그가 낮게 신음하듯 한마디 하자 그의 체내에서 변화가 일었다. 신체가 미세하게 떨리더니 경계가 다시금 돌파되었다. 연체 사중. 이제야 겨우 사람들 앞에 나가도 되는 수준이군. 그는 미소를 지었다. 또래 중에서 이 정도가 높은 경지는 아니었지만 하룻밤 사이에 2경계를 연속으로 올렸다는 사실 자체가 만족스러웠다. 게다가 그는 천급 공법을 수련하고 있어 원력의 순도가 매우 높고 질 또한 보통 무인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다. 연체 4중의 힘은 연체 5중, 심지어 6중에 견줄 정도였다. 자는 게 좋겠군. 정신력이 장시간 소모된 탓에 그는 침대에 몸을 누이고 금세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다만 그의 의식은 언제든 깨어날 수 있을 정도로 7분의 경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밤이 지나고 그는 강대한 원력의 파동에 의해 눈을 떴다. 곧바로 몸을 일으켜 경계했지만 곧 정신이 드는 순간 상황을 깨달았다. 누군가가 습격한 것이 아니라 류우동이 돌파한 것이었다. 사흘 만에 투원 8단에서 9단. 이 재능은 결코 나쁘지 않다. 단계가 높아질수록 돌파 난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오르는 법이다. 부드러운 울림과 함께 발걸음이 들리고 류우동이 방에서 나왔다. 그 몸에서 굽이치는 강한 파동은 아직 완전히 힘을 억제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나 돌파했어. 그녀가 랑안을 바라보며 말했다. 얼굴에는 기쁨과 자부심이 비치고 있었다. 사흘 만에 한 경계를 넘었다. 게다가 8단에서 9단이다. 이는 충분히 자랑할 만한 성취였다. 그녀는 랑안을 바라보며 칭찬 한마디를 기대했다. 하지만 그 기쁨과 자부심은 단 몇 초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녀의 표정이 굳어지고 기이한 빛이 떠올랐다. 그리고 랑안을 가리키며 말했다. 너, 내가 연체 4중이라고. 그녀는 폐관하기 전 분명 기억하고 있었다. 랑안은 연체 2중이었다. 게다가 주하심의 약재는 어제 아침에야 도착했으니 연근이 회복된 이후부터 연체 4중 돌파까지 계산해 본다면 정확히 하루와 하룻밤. 하루 만에 2경계를 연속으로 돌파한 것이다. 이것을 비교해보니 사흘 동안 겨우 한 경계를 올린 자신의 성취가 무엇이란 말인가. 모두가 랑가의 대소공자를 패물이라 불렀지만 이런 속도로 진도 나가는 패물이 있다면 그럼 자신은 무엇인가? 패물 중에 패물인가? 너. 지금 너는 정말 연체 4중이라고. 그녀의 목소리는 약간 떨리고 있었다. 하루 전만 해도 누군가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더라면 단번에 코웃음을 치며 말도 안 된다고 했을 것이다. 더구나 연체 2중에서 시작해 하루 만에 4중까지 올랐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우스갯소리라 여겼을 것이다. 그녀는 랑안의 기적이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또다시 충격을 받았다. 랑안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담담히 말했다. 그래, 왜? 그의 담담한 태도는 오히려 류우동을 미치도록 답답하게 만들었다. 쾅쾅쾅쾅 바로 그때 문 두드리는 급한 소리가 연달아 울려 퍼졌다. 랑안은 걸음을 옮겨 문을 열었다. 문 앞에는 하나의 하인이 서 있었다. 그는 평소 아무 일 없으면 근처에도 오지 말라고 명을 내려두었기에 물었다. 무슨 일이지? 가주 대인께서 돌아오셨습니다. 하인은 급히 말하며 허리를 굽혔다. 랑안의 몸속에서 본능적인 격정이 솟구쳤다. 이 육체가 지닌 자연스러운 반응이었다. 그 남자를 만나고 싶은 감정이 마구 치밀어 올랐다. 부친? 그가 낮게 중얼거렸다. 그는 이 육신을 잇는 순간 혈맥과 그에 따른 책임까지 함께 이어받았다. 그는 뒤를 돌아 류우동에게 미소를 보이며 말했다. 우동, 나와 함께 아버지를 뵈러 가자. 류우동의 얼굴이 순간 붉게 물들었다. 마치 며느리 된 처지가 되어 시부모를 뵈러 가는 것처럼 느껴졌다. 아니, 어떻게 그런 느낌이 드는 거지?
그녀는 부랴부랴 마음속으로 혀를 차며 스스로를 다잡았다. 자신과 이 남자 사이엔 아무 관계도 없는 것이다. 부친은 어디 계시지? 랑한이 하인에게 물었다. 응접실에 계십니다. 랑한은 응접실을 향해 걸어갔다. 발걸음은 점점 빨라져 걷는 것이 달리기가 되었다. 그의 가슴 속에서 알 수 없는 얽히고 설킨 감정이 소용돌이쳤다. 문을 밀치고 들어선 순간 한 사내가 시야에 들어왔다. 40을 갓 넘긴 나이, 큰 체구, 준수한 용모, 위압감마저 풍기는 기세. 바로 그 순간 랑한은 이 감정이 육체의 본능인지 아니면 전생의 고아로 살며 부모의 정을 그토록 갈망했던 자신의 마음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두 눈이 어느새 젖어 올랐다. 혈맥의 울림이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한마디를 터뜨리게 했다. 부친. 한미. 랑동행은 호탕하게 웃으며 다가와 랑한을 힘껏 끌어안았다. 하지만 곧 놀란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어째서 집에 있는 것이냐? 호양학원으로 간 줄 알았다. 이 사람이 바로 아버지다. 자신을 사랑해준 아버지다. 랑한은 아버지의 품을 조금 더 탐하듯 느꼈다. 전생에서의 랑동행의 수위로는 자신에게 다가올 자격조차 없었지만 지금은 눈물이 날 정도로 벅차올랐다. 전생의 신분을 완전히 내려놓고 새로운 삶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제 그는 고독한 방랑자가 아니다. 그는 아버지가 있다. 자신을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을 진정한 아버지가. 그는 눈가를 닦으며 고개를 저었다. 저는 호양학원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랑동행의 눈빛이 조금 무거워졌다. 그는 아들의 연근이 지나치게 허약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아무리 노력해도 경지가 오르지 않는 것 또한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온갖 방도를 써서 랑한을 호양학원에 들여보냈다. 학원의 풍부한 자원을 통해 억지로라도 투원경까지 끌어올리려 했던 것이다. 그래야 자신이 100세를 넘긴 뒤에도 마음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을 터였다. 그런데 랑한이 학원에 가지 않겠다니? 그는 크게 일어설 듯한 화를 억눌렀다. 재능이 부족한 것은 어쩔 수 없다 해도 의지까지 없다면 어찌하라는 말인가. 하지만 랑한은 말할 수 없었다. 전생의 천인경 강자였으며 머릿속에 수없이 많은 공법과 절학이 들어있었고 심지어 만년을 들여야 일층을 깨닫는 천경까지 지닌 몸이다. 그런 자신이 호양학원에서 얻을 것이 무엇이겠는가. 이런 말을 했다가는 랑동행이 자신이 미쳤다고 생각할 것이다. 우동, 와서 인사해. 이분이 나의 아버지시다. 랑한의 시선이 류우동을 향했고 그는 재빨리 손짓하며 화제를 돌렸다. 우동, 랑가의 가주님께 인사드립니다. 류우동은 차분한 몸짓으로 고개를 숙이며 예를 갖추었다. 완전한 후배의 예였다. 랑동행은 잠시 멍해졌다. 그는 류우동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기운만으로도 상대가 자신과 마찬가지로 투원경이며 심지어 경지 또한 비슷한 투원 구단임을 느낄 수 있었다. 보통 무인은 자신보다 낮은 경지의 사람만 분별할 수 있다. 하지만 랑한은 예외였다. 그는 전생 천인경의 신식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소녀는 자신과 동등하게 마주해도 되는 위치다. 결코 후배의 예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 설마. 그는 문득 기쁨을 드러냈다. 혹시 이것이 한한과의 관계 때문인가? 이 아가씨가 자기 아들을 좋아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니 절로 기분이 좋아졌다. 이 아가씨는 겉보기에 17, 18쯤 되어 보이는데 이미 축기 9층이라니 천부는 절대 최고라 할 만했다. 이런 도여가 있다면 한한의 수위가 조금 떨어진다 한들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어쩐지 이 녀석이 호양학원에 가기 싫다더니 그녀와 떨어지기 싫어서였구나. 허허, 이 녀석 뜻밖의 정이 깊은 놈이야. 이 버르장머리 없는 녀석. 랑동항은 먼저 랑한을 한번 째려보고는 유우동을 향해 물었다. 아가씨, 너는 어디 출신인가? 황도 류가입니다. 유우동이 대답했다.
랑동항은 그만 소스라치게 놀랐다. 황도 류가. 세상에 성이 류인 사람은 많지만 황도 류가는 하나뿐이다. 무국 전체에서 황씨를 제외하면 가장 강한 가문이 바로 류가였다. 이렇게 큰 내력이라니? 잠깐, 아가씨는 호양학원 사람이지? 하나를 데리고 학원으로 가려고 온 게 맞지? 그는 갑자기 모든 것이 맞아떨어짐을 깨달았다. 아니면 황도 류가의 사람이 여기까지 올 리가 없었다. 맞습니다. 랑가주. 유우동이 부드럽게 말했다. 랑동항은 다시 랑안을 흘끗 보며 속으로 감탄했다. 아들의 무도 재능은 부족하지만 여심을 사로잡는 재능은 혀를 내두를 수준이었다. 사람들은 그저 데리러 온 것뿐인데 마음까지 뺏어 버렸으니 그것도 며칠 만에. 그야말로 그가 젊던 시절의 기세 그대로였다. 하지만 유우동이 호양학원 사람이라면 왜 랑안은 그녀와 함께 학원으로 가지 않는다는 건가? 앞으로 둘 다 호양학원에 있을 텐데 멀어질 걱정도 없을 텐데 말이다. 아버지, 당분간 아버지 곁에 머무르고 싶습니다. 학원은 나중에 가도 됩니다. 랑안이 말했다. 아버지를 놀라게 하고 싶지 않기에 조금씩 바뀐 모습을 보여주려는 것이었다. 랑동항은 크게 웃으며 말했다. 좋다, 좋지. 인도자가 바로 옆에 있는 이상 랑안은 언제든 호양학원으로 갈 수 있었다. 그는 랑안의 어깨를 두드리며 무언가 말하려던 순간 갑자기 놀란 표정을 지었다. 하나, 내가 돌파했구나. 드디어 자신의 충격을 나눌 상대가 생겼다. 유우동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응, 돌파했어. 랑안이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집을 비운 게 겨우 열몇 날 뿐인데 돌파뿐 아니라 무려 2층이나 올랐다고? 랑동항의 놀라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이런 속도로 정진하다니 정말 믿기 어렵다. 만약 한 단계 돌파한 것이라면 오랜 누적이 한 번에 폭발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2단계라니. 이건 진짜 사람을 놀라 죽게 만들 일이다. 자기 아들이 정말로 패골인가? 만약 이것이 패골이라면 세상의 천재란 무엇이란 말인가? 랑동항의 입가가 실룩이는 것을 본 유우동은 묘한 위안을 느꼈다. 이런 충격을 자신만 받을 필요는 없다는 듯이. 그럭저럭 괜찮지. 랑안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랑동항과 유우동은 동시에 기가 막혀했다. 이것이 그럭저럭이라니. 하지만 랑동항은 곧 호탕하게 웃으며 말했다. 하하하. 이제 누가 감히 우리 아들을 패골이라 하겠느냐? 어느 아비가 아들이 용이 되길 바라지 않겠는가? 하지만 랑안은 연근의 한계로 인해 평생 패골로 남을 것이라 여겼다. 그런데 이제 랑동항은 한 줄기 희망을 보았다. 아버지, 제가 작은 기연을 얻었습니다. 랑안이 말했다. 랑동항은 고개를 끄덕였다. 기연이 아니고서야 랑안이 이런 진보를 이룰 수 있을 리 없었다. 다만 이 기연이라는 것이 상상 이상으로 큰 것이 분명했다. 아버지, 이후에는 절대 아버지를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만들겠습니다. 랑안이 말했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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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내 아들 랑동항의 자식이다. 랑동항은 감격에 눈물이 고였다. 랑안이 어떤 기연을 얻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지금 그는 기쁨과 감동, 환희뿐이었다. 세상 사람 모두에게 외치고 싶었다. 자신의 아들이 결코 패골이 아니라는 것을. 유우동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이유도 모른 채 눈가가 조금 젖어들었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랑안은 랑동항을 한쪽으로 이끌고 갔다. 유우동에게는 잠시 쉬라고 말하며 이 내용은 아버지에게만 말할 수 있었다. 유우동은 아직 랑안이 완전히 인정하거나 믿는 상대가 아니었다. 무슨 그렇게 비밀스러운 말이 있다고? 랑동항은 웃으며 물었다. 그러나 속으로는 의아했다. 랑안이 유우동과 한마음이라 생각했던 터라 그녀에게도 숨기는 일이 있단 말인가? 랑안이 말했다. 아버지,
아버지의 연근을 한번 보겠습니다. 연근은 특수한 방법으로 외부에 드러낼 수 있으며 축기 단계 이상이면 직접 허영을 비추어 확인할 수 있어 다른 수단은 필요 없었다. 랑동항은 눈썹을 치켜 올리고 물었다. 왜 그러느냐? 아버지의 연근에 맞춰 가장 적합한 공법을 찾으려 합니다. 랑한이 말했다. 랑동항은 속으로 혀를 찼다. 이 아들 녀석 손에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공법이 있다는 말인가? 그 연근에 맞춰 적합한 공법까지 골라준다고 하니 만약 방금 본 랑한의 기적이 아니었다면 절대 믿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고개를 저었지만 말은 하지 않았다. 아버지. 랑한은 랑동항을 바라보았다. 뭔가 숨겨진 사정이 있는 듯했다. 랑동항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어떤 공법도 소용없다. 내 연근은 이미 폐가 되었다. 뭐라고? 랑한은 숨을 삼켰다가 이내 분노를 드러냈다. 누가 그런 짓을 했습니까? 축기 단계의 무인이 연근이 스스로 망가질 일은 없다. 누군가 일부러 폐가시킨 것이다. 본래부터 랑한은 가족을 위해서라면 무엇도 참지 않는 성격이었다. 하물며 이번엔 아버지의 일, 당연히 분노가 치솟았다. 이 일은 내 어머니와 관련이 있다. 랑동항은 길게 숨을 내쉬었다. 얼굴에는 부드러움도, 후회도, 분노도 섞여 복잡한 표정이 스쳤다. 어머니. 랑한은 중얼거렸다. 그의 기억 속에서 랑동항은 단 한 번도 어머니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물어보면 바로 화제를 돌렸고 자신이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는 것 정도만 알고 있었다. 예전에는 내 어머니와 얽힌 일은 평생 가슴속에 묻어두려 했으나 지금은 랑동항은 말을 멈추었다. 하나, 만약 내가 3년 안에 축원경에 도달할 수 있다면 내가 너에게 어머니의 일을 모두 말해주겠다. 모친께서 아직 살아 계시다. 랑한의 가슴 속에서 거센 격동이 솟구쳤다. 하늘이 자신을 얼마나 아껴주는 것인가. 아버지뿐 아니라 심지어 모정까지 다시 품을 수 있다니. 그는 크게 웃으며 말했다.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3년은 필요 없습니다. 석 달 안에 축원경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랑동항의 얼굴빛이 변했다. 석 달 만에 연체 4층에서 축원경이라니? 그게 가능하단 말인가? 자신조차 상운진 제1의 천재라 칭송받던 시절에도 이 경계를 넘는데 2년이 필요했다. 하지만 랑한이 7일 사이에 두 경계를 연달아 뛰어넘었던 것을 떠올리자 석 달 축원경도 전혀 불가능한 말은 아니었다. 그는 한동안 몸을 떨다가 말했다. 좋다. 내가 석 달 안에 축원경에 돌파한다면 모든 것을 말해주겠다. 그리고 내가 어머니를 구하러 갈 수 있도록 하겠다. 구한다. 즉, 어머니는 지금 어딘가에 갇혀 있다는 뜻이었다. 랑동항이 그동안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났다고 속여온 것은 그저 자애로운 거짓말이었을 뿐이다. 랑한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아버지께서는 직접 모친을 구하러 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랑동항의 호랑이 같은 눈이 붉게 젖으며 격동이 스쳤다. 그러나 곧 어둡게 가라앉으며 말했다. 내 연근은 이미 망가졌다. 원력을 회복하는 것조차 회원단에 의지해야 하고 더 이상 한 발짝도 올라설 수 없다. 어머니를 구하려면 최소 생화경의 수련자여야 한다. 전설 속 파어경을 제외하고 무도는 9경계로 나뉜다. 연체, 축원, 용천, 영해, 신태, 생화, 영영, 화신, 천인. 생화경은 6번째의 대경지였다. 이것이 어떤 개념인가? 무국의 가장 강한 존재조차 신태경이며 황실에 생화경 강자가 있어 팔 때 세가를 억누른다고 전해질 뿐이었다. 생화경에 이르면 나라를 세워 대대로 전할 수 있는 힘을 갖는다. 그러나 랑한에게는 전생에 이미 천인경에 오른 자에게는 생화경이 무슨 대수인가? 이번 생의 조건은 훨씬 더 뛰어났다. 신급 연근, 불멸천경, 이미 9경지를 모두 걸어본 경험,
단술의 대성. 모든 것이 그를 위해 준비돼 있었다. 30년, 많아야 50년이면 그는 반드시 정점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랑하는 느긋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버지, 연근은 결국 신체의 한 부위일 뿐입니다. 고칠 수 없는 법이 없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랑동항은 한참 동안 아들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그는 두 손을 들어 올리고 마음을 모으자 단전에 자리한 연근의 허상이 떠올랐다. 랑한의 눈이 약간 커졌다. 랑동항의 연근은 천급 하품의 파품검 연근이었다. 금속 속성. 그래서 연근이 망가지기 전에는 수련 속도가 엄청나게 빨랐고 일찍이 축원 9층까지 오른 것이다. 하지만 지금 파품검은 칼신이 완전히 부서져 손잡이만 겨우 남아 있었다. 더는 연기를 흡수할 수 없으니 사실상 완전히 패해진 것이었다. 연근이 망가지면 무도는 더 나아갈 수 없다. 하지만 이것은 랑한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아버지, 연근은 치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제게 필요한 약재가 없어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정말 희망이 있는 것인가? 랑동항은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움켜쥐었다. 가능하다면 누구보다 자신이 직접 아내를 구하러 가고 싶었다. 그러나 연근이 패해진 지금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아들뿐이었다. 더구나 당시 랑한의 연근이 오행자병근으로 판정되었을 때 그는 얼마나 절망하고 고통스러웠던가. 그 순간부터 그는 모든 염원을 끊어내고 아들에게는 어머니가 죽었다고 속이며 혼자 아픔을 견뎌왔다. 하나. 그 말이 사실이냐?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당연히 사실입니다. 랑한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저에게 3년, 아니 2년만 주십시오. 반드시 약재를 모아 단약을 만들고 아버지의 연근을 치료하겠습니다. 랑동항은 호기롭게 외쳤다. 좋다. 그때가 되면 부자가 힘을 합쳐 너희 어머니를 구해오자. 한 집안이 다시 모이게 해야지. 응. 랑한도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랑동항은 갑자기 말을 바꾸었다. 다만 호양학원은 반드시 성실히 다녀야 한다. 랑한은 속으로 울상이 되었다. 이 정도로 자기 재능을 보여주었는데도 아버지가 아직 믿지 못하는가? 왜 꼭 호양학원에 보내려는 것인가? 하지만 이것은 아버지가 자신의 미래를 위해 생각한 일, 선이었다. 가면 된다. 어차피 어디서 수련해도 상관없다. 더구나 상운지는 너무 작아 자신의 수련을 뒷받침할 자원이 턱없이 부족하였다. 랑한은 부자간의 일, 그리고 랑중관 할아버지와 손자의 더러운 한위까지 모두 랑동행에게 털어놓았다. 이 세 사람은 평생 화해할 일이 없으니 앞으로 반드시 큰 풍파가 일어날 것이며 랑동행도 대비해야 했다. 알겠다. 랑동행은 극도로 자신감 있는 표정을 지었다. 그는 랑중관과 10수년 동안 대립해왔지만 랑중관은 아직도 겨우 대집사 자리에 머물러 있었고 언제나 그에게 눌려 지냈다. 그 역시 한때는 일세를 호령하던 천교였고 풍운을 뒤흔들던 존재였다. 만약 연근이 패되지 않았다면 랑중관 따위가 무엇이겠는가. 감히 내 아들을 괴롭혔다니. 내가 그놈을 한 달 동안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패버리지 않으면 성희랑이 아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고 말투는 강경했다. 아버지도 역시 결점은 무조건 감싸는 스타일, 취향이 딱 맞는다. 랑한은 아버지와 한참 이야기를 나눈 뒤에야 자리에서 물러났다. 랑동행은 대가문이 주인인 만큼 바쁜 일이 많았다. 더구나 지금은 랑중관이라는 늙은 개를 두들겨 패러 가야 했다. 감히 자신이 없을 때를 틈타 아들을 괴롭히다니. 랑한은 그 늙은 개가 얻어맞는 꼴에는 아무런 흥미도 없었다. 그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앞으로의 방향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수련이란 것은 단약의 도움을 떠날 수 없다. 전생에 그가 200년 안에 천인경에 이른 것도 스스로가 단도 천재였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재료가 없으면 단약은 못 만든다.
그리고 단약이 등급이 높을수록 재료는 더욱 비싸진다. 솔직히 말해 랑가의 재산으로는 그런 재료 앞에서 단 한 글자밖에 나오지 않는다. 바로 가난. 뭔가 방법을 찾지 않으면 그의 수련 속도는 결코 원하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다. 간단하다. 돈을 벌면 된다. 랑안이 생각한 방법은 두 가지였다. 첫째는 공법과 무공을 판매하는 것. 전생에서 그가 기억한 비술이 얼마나 많은가. 아무거나 하나 꺼내 경매에 올리기만 해도 천문학적인 부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불가능했다. 왜냐하면 지금의 랑안은 너무 약했기 때문이다. 만약 지금도 천인경이라면 천급 공법을 꺼내도 감히 탐낼 자가 없겠지만 지금은 어린아이에 불과하다. 공법을 꺼내 파는 순간 사람들은 더 많은 공법을 내놓으라고 그를 압박할 것이다. 팔더라도 지금 자신의 경지와 큰 차이가 없는 공법만, 그것도 극히 소량만 가능했다. 그래서 선택 가능한 것은 두 번째, 단약 판매였다. 이것이 그의 근본이었다. 게다가 단사는 대륙에서 극도로 존중받는 직업이다. 단사를 건드리는 것은 바로 수많은 세력을 적으로 돌리는 일과 같다. 무국에서는 단사의 10명 중 8분 전부 천약각 소속이며 나머지 둘은 대가문이나 문파의 귀빈이다. 이들이 만든 단약은 전부 세력 내부에서 소모되며 시장에 나오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극소수의 단사가 독행객이다. 누구에도 속하지 않고 돈이 없으면 단약 좀 만들어 팔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상운진만 보아도 고급 단약은 전부 천약각이 독점했다. 낮은 등급의 단약조차 천약각이 두 대가문에게 맡겨 팔도록 허락하여 서로에게 이익을 챙겨주었다. 그래도 두 대가문은 상운진의 뿌리 깊은 세력이라 꼼짝할 수 없다. 이 두 대가문이 바로 랑가와 정가였다. 둘은 천약각에서 낮은 등급 단약의 50%를 공급받는다. 하지만 국은 먹지 못해도 국물만 먹어도 두 대가문은 단약으로 큰 이익을 얻는다. 단약은 폭리 업종이다. 이것이 바로 단사가 모든 거대 세력에서 귀하게 대우받는 이유다. 가문이나 종문의 단사가 없다면 단약 비용은 하늘을 찌르게 된다. 이번 생에서 랑안은 단에 너무 많은 정력을 쓸 생각이 없었다. 그래서 그는 독행 단사가 되어 돈이 필요할 때만 단약을 조금 만들어 팔 생각이었다. 그렇게 결심했다. 단으로 물을 기르자. 다만 랑동행이 돌아오면 자신의 자유가 조금 제한될 것이므로 먼저 아버지를 만나 학원에 가고 싶다고 말해야 했다. 물론 호양학원이 아니라 상운학원이었다. 호양학원은 무국 황실이 세운 곳이고 상운학원은 국가가 세운 학원이지만 자원 면에서는 두 곳이 애초에 비교조차 되지 않았다. 차이가 너무 컸다. 그럼에도 랑동행은 랑안이 상운학원에서 단숨에 세상을 놀라게 하는 재능을 드러내길 바라고 있었다. 아버지란 결국 아들이 이름을 떨치고 크게 될 모습을 보고 싶은 법이다. 랑안은 당연히 아버지를 실망시킬 생각이 없었다. 어차피 학원에 가는 건 어려운 일도 아니었고 며칠만 얼굴을 비추면 아버지의 자식이 용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충족해 줄 수 있었다. 그러면 랑동행도 더는 그를 구속하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그는 전신의 유언을 이루고 싶었다. 폐물이라는 평판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싶은 것이다. 문을 나서자 유우동이 자연스레 뒤따랐다. 함께 상운학원까지 갔지만 유우동이 그와 함께 수업을 들을 수는 없었기에 학원 안을 가볍게 둘러볼 생각이었다. 그녀의 실력이라면 누가 그녀를 보고 마음을 품는다 한들 두려울 것이 없었다. 랑안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사실 그는 수업을 들을 생각이 없었고 학원에 도착하기만 하면 됐다. 여기 온 이유는 아버지를 존중하기 위해서지 랑동행의 모든 말을 맹목적으로 따르려는 것은 아니었다. 무술 수련장이 보일 즈음 그의 발걸음이 문득 멈췄다. 몸속에서 강렬한 진동이 치솟아 자기도 모르게 방향을 틀어 무술 수련장으로 향하게 되었다. 이는 전생에서 이어진 집념이었다. 전신은 단 두 가지 미련을 내려놓지 못했는데 하나는 아버지였고 둘째는 상운학원의 한 여자였다. 이곳에 오지 않았다면 모르겠지만
막상 도착하자 그 집념이 한순간에 벼락처럼 강렬해졌다. 전신은 한 여인을 좋아했다. 그녀의 이름은 침자연, 상운학원의 학생이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극도로 복잡한 인연이 얽혀 있었다. 7년 전 침자연이 아직 10살짜리 소녀였을 때 이미 놀라울 만큼 아름다운 얼굴을 드러냈다. 랑동행은 가장 먼저 움직여 랑한을 대신해 어릴 적 혼약을 정해 두었다. 랑가는 성내양대 가문 중 하나였고 랑한은 그 집안의 장주 직계였기에 침가는 조금도 불만이 없었다. 오히려 대단히 기쁘게 혼약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랑한이 12살이 되던 해 연근이 각성되어 검사했을 때 그는 오행자 병근으로 판정되었다. 그것만으로는 랑가의 위세를 고려해도 침가가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겠지만 문제는 침자연의 연근이 지급 상품이었다는 점이었다. 거기다 그녀의 무도 재능도 비범했다. 뛰어난 연근을 저버리지 않고 수련 속도는 폭풍처럼 질주했으며 학원 고위층은 그녀를 보배처럼 여기며 언젠가 호양학원으로 보내길 바라고 있었다. 오직 그곳에서야 그녀의 재능이 온전히 펼쳐질 것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세월이 흐르며 두 사람의 경지 차이는 점점 더 벌어졌고 결국 그녀는 랑가의 혼약 파기를 요구했다. 랑동행은 당연히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랑가의 체면을 짓밟은 일이고 아들의 마음을 상처 입히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신은 오히려 이를 받아들였다. 그만큼 침자연을 뼛속까지 사랑했기 때문이다. 남이 되어버렸어도 전신은 여전히 소녀를 좋아했고 몰래 지켜보며 마음을 쓰고 있었다. 그 집념은 전신이 이미 죽었음에도 몸의 본능으로 남아 현재의 랑한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어찌되었든 이 집념부터 끊어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 신마가 되어 내 진전에 악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 랑한은 중얼거렸다. 천인경 강자였던 그는 당연히 신마의 무서움을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한번 만나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만나고 나면 이제부터 그녀는 그녀, 나는 나다. 랑한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마치 전신과 협상하듯이 랑한은 무술 수련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가운데서는 한 아름다운 소녀가 백색 무복을 나풀이며 무공을 연마하고 있었고 사방에는 10명 남짓한 소년소녀들이 둘러서서 바라보고 있었다. 남자들은 넋을 잃고 여자들은 열광하며 눈을 떼지 못했다. 그 소녀가 바로 침자연이었다. 그녀는 매일 이곳에서 수련하고 있었다. 분명 아름다운 얼굴이었지만 유우동과 비교하면 한 등급은 떨어졌다. 더구나 전생에 랑하는 절세 미인들을 수없이 봤으니 이런 모습에 흔들릴 이유는 더욱 없었다. 전신은 한없이 정이 깊은 종자였으나 결국 그는 이미 죽었고 지금 몸의 주인은 천인경 강자였다. 랑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전신에게 남아있던 마지막 한 줄기 집념마저 완전히 흩어지는 듯 했다. 이 몸의 진정한 주인은 이제 자신이었다. 전신이 내려놓지 못한 두 가지, 하나는 아버지, 다른 하나는 침자연. 이제 두 집념이 모두 소멸했고 전신은 완전히 떠났다. 더는 이 몸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했다. 사실 전신도 침자연과 자신이 어떤 결말도 없음을 알고 있었기에 그저 조용히 좋아했을 뿐이었다. 만약 그 집념이 정말 그녀를 아내로 맞으려는 욕망이었다면 지금의 랑하는 더욱 골칫거리를 떠안았을 것이다. 꺼져라. 바로 그때 침자연이 동작을 멈추고 랑한을 향해 차갑게 외쳤다. 참으로 오만했다. 무술 수련장이 너희 집 앞마당이더냐? 그런 자들은 늘 광휘에 둘러싸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내려다본다. 그러나 랑한은 이제 집념이 사라졌으니 거들떠볼 마음도 없었다. 그의 시선으로 보아도 침자연은 절세미인이라 할 수 없었고 재능도 그리 놀라운 수준은 아니었다. 그에게 한 번 더 눈길을 줄 자격도 없었다. 전생의 인연을 생각해 그는 더 말하지 않고 돌아서려 했다. 멈춰. 누군가가 뛰쳐나왔다. 화려한 비단복을 입은 소년이 두세 걸음 만에 랑한 앞을 막아섰다. 침 삼회께서 나가라고 했잖아. 나가라면 당장 꺼져야지. 그의 이름은 정호,
정가의 차남이자 침자연을 추구하는 이였다. 침자연은 그에게 단 한 번도 호의를 보인 적 없었지만 그는 드디어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했다. 랑한을 호되게 짓밟아 침자연에게 즐거움을 안겨주려는 속셈이었다. 게다가 그는 랑한을 괴롭힌 것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그가 괴롭힐 수 있는 사람들 중에서 랑한이 가장 신분이 높았기에 그를 밟을수록 성취감이 컸기 때문이다. 랑한의 눈빛이 서늘해졌다. 전신이 정호에게 짓밟히던 장면이 떠오른 것이다. 정호가 군중 속에 숨어 있었다면 몰라도 지금처럼 눈앞에 있다면 설령 그가 건드리지 않는다 해도 랑한이 그냥 넘어갈 이유가 없었다. 죽고 싶으냐? 그의 살기는 칼날처럼 번져나갔다. 하하하. 랑가의 패물, 내가 지금 나를 협박하는 거냐? 정호는 비웃으며 한층 눈빛을 날카롭게 만들었다. 며칠 못 본 사이 배짱이 좀 늘었네? 감히 대꾸까지 해. 주변에서 폭소가 터졌다. 랑한이 패물이란 건 학원 전체가 아는 사실이었기에 그의 협박은 우스꽝스러운 농담처럼 들렸다. 랑한의 입가에 냉소가 떠올랐다. 그는 정호에게로 걸어갔다. 뭐야, 살려달라고 빌기라도 하려고. 그렇다면 크게 말해봐라. 정호는 비웃으며 턱을 치켜들었다. 팟. 그 순간 맑고 날카로운 따귀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리고 모든 웃음소리가 단번에 사라졌다. 정호는 한 손으로 뺨을 감싸고 있었다. 얼굴에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다. 방금 그는 랑한에게 따귀를 맞았다. 그것도 학원에서 가장 유명한 패물에게 맞은 것이다. 이것이 어찌 수치가 아니겠는가. 그는 즉시 분노에 휩싸였다. 이마에 푸른 근맥이 붉어지며 낮게 말했다. 내가 죽고 싶어서 환장했느냐? 감히 나를 때려? 때리면 안 되느냐? 랑한은 담담히 답했다. 전신은 이자에게 수없이 괴롭힘을 당했다. 지금 그가 한 짓은 그저 약간의 이자를 돌려받는 것에 불과했다. 내가 감히 큰 용기를 냈구나. 정호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랑한이 무서워 떨며 용서를 구할 줄 알았지만 도리어 당당히 맞받아치는 것이었다. 원래부터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있던 그가 이제 어찌 참을 수 있겠는가. 즉시 손을 들어 랑한에게 내려치려 했다. 현재의 랑한은 연체 4층. 정호보다 경지로는 2단계 낮았다. 그러나 둘 다 연체 중기였고 여기에 랑한의 전생에서 축적된 전투 경험이 있으니 정말로 지겠는가? 정호의 손이 막 올라가려는 순간 랑한이 먼저 반응했다. 그의 오른손이 번개처럼 뻗어 정호의 뺨을 정확히 후려쳤다. 정호는 비틀거리며 손을 허공에 허쳐냈다. 패물. 랑한은 고요한 어조로 고개를 저었다. 주변은 숨소리조차 사라졌다. 패물이라는 낙인은 본래 랑한의 것이었지만 지금은 누구도 웃지 못했다. 정호가 진짜로 2번이나 따귀를 맞았기 때문이다. 첫 번째는 우연이라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2번째는 분명 랑한의 실력이었다. 하지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랑한은 학원에서 가장 유명한 패물 아닌가? 정호의 두 눈은 붉게 충혈되었다. 그는 크게 고함치며 랑한에게 달려들었다. 그러나 그 실력 차이는 너무 컸다. 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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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 정호가 어떻게 공격하든 랑한은 항상 한 박자 늦게 움직이는 듯하면서도 먼저 도착해 그의 얼굴과 몸을 내리쳤다. 정호의 공격은 모조리 허공을 가를 뿐이었다. 이제 보니 알겠다. 랑한의 힘이 정호보다 뛰어난 건 아니다. 둘 다 연체 4층, 5층 수준이다. 다만 그의 직감이 너무 무섭다. 정호가 손을 조금만 움직여도 어디로 공격할지 바로 파악하고 먼저 대응한다. 하지만 연체 4층, 5층일 리가 없지 않나? 그는 오행잡년근이다. 연체 중기에 오르려면 최소 20살은 넘겨야 한다. 경지가 어떻든 저 판단력 하나만으로도 이미 괴물이다.
오랫동안 지켜본 학생들은 마침내 진실을 깨달았다. 사실은 간단했다. 랑한이 정호의 움직임을 모두 예측하고 미리 대응하여 경지 차이를 상쇄하고 있었던 것이다. 반면 정호는 완전히 당황했다. 머릿속은 웅웅 울리고 얼굴은 피가 모인 듯 벌겋게 부어올라 거의 돼지머리처럼 변했다. 그러나 분노만이 그를 억지로 움직이고 있을 뿐 모든 공격은 헛수고였다. 마침내 그는 두려워했다. 더는 감히 손을 들지 못했다. 하지만 랑한이 그냥 넘어갈 리가 있겠는가? 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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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 따귀가 계속 날아들었다. 정호의 입가가 터져 피가 흘렀고 꼴은 비참하기 짝이 없었다. 순식간에 누구 하나 나서서 말릴 엄두를 내지 못했다. 이번엔 내 잘못이다. 그만 때려라. 정호는 우비며 용서를 구했다. 그러나 랑한의 손은 멈추지 않았다. 전신을 괴롭히던 때 정호가 자비를 베푼 적 있었던가? 아니다. 랑한은 따귀를 몇 번 더 후려친 뒤에야 말했다. 무릎 꿇어라. 뭐라고? 정호는 귀를 의심했다. 폐물 따위가 자신더러 무릎을 꿇으라니? 그가 무릎이라도 꿇으면 단지 그의 체면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정가 전체가 조롱당할 것이다. 그는 그래도 정가가 아주 차남이었다. 이건 선을 넘었다. 예전 그가 형과 함께 랑한을 괴롭혔다 해도 기껏해야 만신창이로 만들 뿐 무릎을 꿇리지는 않았다. 그런 요구는 두 집안의 혈투를 불러올 수도 있었다.